자, 26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재무회계의 이론적 기초라고 나와요. 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앞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어차피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 자, 한 번씩 다시 복습하는 개념에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회계란 나오네요. 자, 회계 개념 및 목적 나오죠? 자,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두 번째, 2번에 보시면 회계의 분류가 나와요. 자, 회계는 크게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죠?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누구한테?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른 말로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관리회계는 누구한테 제공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27페이지에 보시면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계속 내용 보시면 재무회계는 주로 기업 외부의 투자자를 위한 회계이며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밑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잠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란 얘기고. 다음 밑에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관리회계는 주로 경영자의 경영계획 수립과 경영통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중에 여러분이요, 원가회계라는 걸 배워요. 이제 요거 재무회계가 끝나고 나면 원가회계를 배우는데 이 관리회계가 원가회계예요. 자, 또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관리회계의 정보는 기업의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판단 자료까지 포함하게 되며 재무회계와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 어,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관리회계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아이디어를 뭐 기한 문서로 작성을 해서 사장한테 보고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뭐가 떠올랐어.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걸 잘 모르니까 포스트잇에다 써놨다가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없이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 관리회계는 밑에 일정한 형식이 없다고 그랬죠. 조금 전처럼 법적 강제력이 없이 필요에 따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대요. 신속하게, 그죠? 주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정 분야별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밑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비교해 놨는데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고, 정보 이용자는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최종 산출물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돼요. 재무회계는. 맞죠? 그런데 관리회계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보고서다. 보고서 형식으로 그냥 나오게 되고요. 최종 산출물이. 자, 특징에 보시면 이것도 시험에 등장을 해요. 자, 특징에 보면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의 집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겠죠? 자, 그 얘기고 관리회계는 미래와 관련된 정보 위주더라.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이익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이 그거 좋겠다. 그렇게 바꾸자. 그래서 원가가 절감이 되면 미래에 이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미래와 관련된 정보 위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누구한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재무회계와 외부 재무회계, 내부 관리회계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회계의 기본적 개념. 그래서 기업의 유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와서 회사를 차린 개인 기업이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돈을 투자를 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든 법인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법인 기업 보시면, 법인 기업,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주식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모으는데 가장 편리한 기업 형태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모아야 되겠어. 그럼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장을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식을 발행을 해서 출자자, 즉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인인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규모의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책임은 유한 책임을 진다. 즉, 출자한 금액, 주주가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산이 10억이 있어요. 내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내가 A라는 회사에다가 주식을 1억을 넣지 주식을 사고 1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상값을 못 줬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회사로 돈 달라고. 그런데 회사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너 주주였지? 너 그 회사 주주였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쫓아와 갖고 나한테 나 돈 못 받은 거 돈 갚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나는 내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 1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럼 나도 손해를 본 거잖아, 어차피. 이해되셨나요? 그게 유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주주는 적게는 1명부터 수천, 수만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 전원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주는 회사의 경영을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주식의 시세 차익이나 배당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가 주주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사장이라고 자기가 운영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전문 경영인. 다른 말로 그 사람이 뭐예요? CEO죠, CEO.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4번에 주식회사에 기관이 있는데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자,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그랬죠? 자, 회사에서 어떤 큰 일을 결정을 할 때 물론 전문 경영인이 있지만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영에 관련된 것들은 전문 경영인이 대부분 경영을 하겠지만 아주 중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갖고 특정한 날 한 날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주주총회라는 걸 해요. 주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뭐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주주총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정은 이사회라고 해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표이사, 전무이사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이사들이 모여있는 회의를 이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사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애들이 감사예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에 있는 감사도 있지만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감사는 공인회계사들이 있죠? 공인회계사들이 외부 감사를 해요. 이게 내부 감사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안에서 지들끼리 감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외부 감사를 맡기는데 그 외부 감사를 대부분 공인회계사들이 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느냐 여부의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으면 상장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가증권에서 거래가 안 되면 상장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걸 비상장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은 다시 증권거래소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면 주권 상장회사, 코스닥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면 코스닥 상장회사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넘어가셔서 기업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기업의 종류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 뭘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품 매매 기업, 그래서 상기업이라고 해요. 얘는 완성품을 사다가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그거예요. 휴대폰 매장. 휴대폰 매장은 완제품을 사다가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상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2번에 제조업 나와 있죠. 얘는 재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제공기업. 서비스가 뭐죠? 다른 말로는 용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희 같은 학원이 서비스 제공기업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데나 또는 여러분들 모텔이나 뭐 이런 데도 서비스 제공기업이에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업들을 다 다루게 돼요. 시험에서. 그래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제조업이 주로 나오고요. 가끔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랑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뭐다? 서비스 제공기업이다.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되셨나요?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3번에 보면 상거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 매매 기업은 상품을 파는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품이 아닌 다른 걸 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가끔 쓸모없어져서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업을 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컴퓨터를 팔았다. 그럼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수강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강료를 못 냈어.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상품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된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 매장에서는 휴대폰을 파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일반적인 상거래여야지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뭐 미수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상거래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회사마다 주 목적 사업이 회사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용어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일반적인 상거래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면 상품을 팔았다는 얘기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가시면 채권, 채무가 나오는데 요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앞에서 우리 한번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채권이 뭐였었죠? 돈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였고 채무는요. 갚아야 될 의무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이제 뭐 32페이지 보시면 외상거래가 나오고 뭐 자금 대여거래가 나오는데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넘어가셔서 5번에 세 개의 기본적 개념 그려놨죠. 그래놓고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산 먼저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재산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재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재산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한다. 즉, 자산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및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되셨죠?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3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개정 과목이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여기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우리 보긴 봤지만 첫 번째 현금 나오죠? 자, 현금이 뭐였어요? 통화를 얘기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 써 있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와 동전. 그래서 이런 걸 통화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현금으로 하기로 한 거죠. 자, 두 번째 예금. 은행 등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금액, 그래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다음 매출채권 그래놓고 밑에 상거래라고 나와 있죠. 자, 앞에서 상거래를 설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였을 때만 매출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미수금 보세요. 미수금은 뭐라 써 있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돈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그게 뭐였어요? 외상 매출금이었고 다음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뭘 받으면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고 했어요. 되셨나요?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다음 밑에 미수금 나오네요.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을 말하는데 회사가 사용하던 차량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미수금이라는 채권을 사용한다. 차량 말고도 회사에서 사용하던 거 있죠? 회사에서 영업활동에 사용하던 걸 처분하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처분하면 받을 돈을 미수금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음 선급금이 뭐였었죠? 계약금을 먼저 준 거 얘기했어요. 그죠?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금.
맡겨놓은 거니까 자산이라고 했죠. 다음 대여금 그랬어요. 대여가 돈을 빌려주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여금 그럼 빌려준 돈.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안에 돌려받기로 했으면 단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년을 넘어서 돌려받기로 했으면 장기 대여금이 되는 거고. 다음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상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제품을 보면 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가 제조하여 만든 물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깊숙이 이해를 하려면 그걸 고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완성품이라고 고쳐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상품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품도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가 제조하여 만든 물건 그랬는데 제조하여 만든 완성품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요. 제공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반제품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제품은 완성이 된 거고 제공품은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품으로 구분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원가회계에서도 나오고 재고자산 설명할 때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원재료 나오죠? 원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예요.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붕어빵 공장에서 붕어빵을 만들어요. 그럼 붕어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이 되는 거예요. 붕어빵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있어야 되죠?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팥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원재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음 토지요. 토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땅을 토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건물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뭐 창고, 영업소 이런 것들 통틀어서 건물이라고 하고요. 비품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책걸상, 복사기 등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거 이렇게 얘기해냈네요. 자, 여기 내용 연수는 뭐냐면요. 내가 이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얘기해요. 자,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일단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차 사면 몇 년 타요? 일반적으로? 대충 몇 년을 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요즘에는 뭐 10년 타기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개인 얘기고 회사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를 탄다라고 봐요. 그러면 차를 한 대 사면 5년 동안 쓸 것이다 라고 예측한 기간을 내용 연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을 비품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소모품이랑 구분을 좀 하려고 한 거예요. 소모품은 1년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금방 써서 없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비품은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다음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나와요. 임차 보증금 뭐였었죠? 건물을 빌려 쓰고 보증금으로 건물주인한테 맡겨놓은 거 있죠? 맡겨놓은 거. 자,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 34페이지에 부채가 또 나와요. 자, 부채. 일상생활에서 빌린 돈, 빚과 같은 것이며 기업이 미래에 변제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변제해야 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 즉, 부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을 말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채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밑에 나와 있는 게 매입 채무, 얘도 상거래라고 써 있죠.
자, 상거래,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에만 매입 채무를 사용한다. 자, 매입 채무는 뭐뭐 있었죠? 자산에서 매출 채권의 반대죠? 자, 매입 채무는 외상으로 상품을 사왔을 때 갚아야 될 빚을 뭐라고 얘기해요? 외상 매입금. 또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급어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밑에 미지급금 상거래 이외라고 써 있죠.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사왔을 때 상품이 아닌 걸 외상으로 사왔을 때 갚아야 될 빚을 미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선수금은 상품을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선수금이었고요. 차입금은요. 차입, 빌려오다 이런 뜻이었죠. 차입금 그랬으니까 빌려온 돈. 아까 대여금이랑 마찬가지로 1년 이내 갚아야 될 조건이라면 단기 차입금이 되고 1년 넘어서 갚아야 된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다음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에 반대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되는 부분. 그래서 건물주로서 보증금을 맡아놨을 때 임대보증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얘가 이제 나 여기서 장사 안 할래, 나갈래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음 자본은 자, 세 번째 자본. 자본이란 부채 이외의 자금 중에 기업이 자신이 조달한 것을 회계해서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은 기업의 재산에 대한 자, 밑줄 치세요. 소유주 지분 또는 순자산, 순재산. 밑에 박스에 보면은 자기 자본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몰라요. 다 같은 뜻입니다. 소유주 지분, 뭐 순자산, 자기 자본.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실래요? 잔여 지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용어가 수시로 뭐 자본이면 그냥 다 자본이라고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다 똑같이 자본을 뜻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배웠었죠? 밑에 표에 박스에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 수익이 나오네요. 자, 수익이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것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돈 벌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사장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돈이 늘어나니까. 이해되셨나요? 다음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수익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우리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는 상품을 팔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수익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수익?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자, 안 배웠지만 제품을 팔면 마찬가지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수익?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자, 그 다음에 밑에 임대료. 부동산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은 거였었죠? 임대료. 예전에는 수입 임대료, 임차료를 지급 임차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 지급 이거 안 써요. 그냥 임대료 자체가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은 거다. 임차료 자체가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한 거다. 라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수입, 지급이라는 말 지금 잘 안 써요. 다음 이자 수익은요. 이자를 받으면 그죠? 이자를 벌면 이자 수익이 된다. 그 얘기고. 다음 5번에 비용. 비용은요. 비용이란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써야지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쓰면 그건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소비 또는 지출한 경제 가치를 말한다. 즉,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 지출한 것으로 기업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 회사에서 뭐 전기세 사장들이 전기세 아껴라 뭐 그죠?
그래서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자, 종류를 보니까 첫 번째 상품 매출 원가라고 나와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품을 사온 가격을 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청바지 하나 사는데 5만 원이래. 아, 깎아주세요. 뭐 3만 원에 깎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면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하죠. 아, 원가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죠. 원가가 뭐예요? 원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기업에서는 상품을 사온 가격이 원가예요. 근데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이 다 원가란 말이에요. 보셨나요? 근데 일반적인 원가라고 말하는 것과 상품 매출 원가는 달라요. 상품 매출 원가는 한 물건 있죠? 한 상품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온 가격이 아니라 사온 가격이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품을 사올 때 매번 같은 금액으로 사올까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비싸게 사올 때도 있고 싸게 사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가를 계산을 하면 매출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판 상품의 사온 가격. 되셨나요? 자, 그거 조금 주의하시고. 제품 매출 원가 나와 있네요. 이건 제품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제품 원가로서 회사가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가이다. 좀 더 자세한 건 원가 회계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음 급여. 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 대가 그래놨는데 급여 왜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일했으니까. 왜 일했어요? 회사에 돈 벌어주려고. 그래서 비용이라는 겁니다. 다음 임차료.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임차료고요. 다음 이자 비용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쓴다든지 거래처로 돈을 빌려서 쓴다든지 그랬을 때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돈을 쓴 사용료?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할래나? 자,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은 세금하고 공과금을 붙여서 쓰는 말이었어요. 세금과 공과. 자, 6번에 보면 이제 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게 나와요. 이익 또는 손실. 자, 우리가 처음에 회계를 배울 때는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수익과 이익이 같은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익과 이익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수익, 벌어들인 거에서 뭘 빼야 돼요? 이걸 벌기 위해서 쓴 돈을 빼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만약에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다. 그럼 뭐가 생겨요? 손실이 생기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익, 수익이 비용을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뭐가 생긴다? 순자산의 증가의 결과를 가져온다. 아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돈을 벌면 사정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은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 순자산,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산부채 자본들을 배워서 다음 페이지 뭘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